마지막으로 이제 특허 쪽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 가면은 우리 미래보 홈페이지 가면은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랩 설치형 랩이 있고 그다음에 히팅 자켓도 있죠. 히터도 있고 키프리스라고 특허청에서 만든 특허 검색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고 아무나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키프리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접속해서 누구나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특허청에 36건이 미래보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미국 특허가 20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래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미국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권리화를 잘 하고 있고요. 근데 일본은 5건, 유럽은 2건, 중국은 2건, 그 다음에 PCT 국제 특허는 2건,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67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기술 분야별로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기술 분야가 코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뒤에 설명 나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물 포집 기술, 우리 트랩이죠. 부산물 포집 기술, 유체 처리용 장치, 배기가스 관련 기술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 배기가스 관련된 세부사항에서 최근 5년 특허 건수가 22건, 그 다음에 한 20년간 전체 특허 출원 건수는 45건이 이 배기가스 관련된 세부사항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CVD 처리 또는 반도체 제조 관련된 건데 이 세 번째 거를 보시면 이 기술 분야 이름이 이거예요. 기술 분류 코드인데 이제 CVD 처리 또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폐가스의 근원 처리 기술 분야에서는 이 기술 분야에서 타 경쟁사들보다 특허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전체 요 기술 분야에서 75건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좀 작지만 다른 데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여기 한국기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뭐 기계 구조나 이런 거 연구하는 게 본업이니까 그 정도 하는데 특히나 미래보 같은 경우에는 요 기술 분야에서 12건을 최근 5년간 출원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보 같은 경우에는 집중도 퍼센테이지도 높고 여기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라고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 GST라고 여기가 매출액이 2,600억 원 정도 하는 큰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우리 기술 분야에 조금씩 특허 출원하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LOT 베큐움이라고 여기는 한 매출액이 한 4천억 원 넘는 그런 회사예요. LOT 베큐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폐가스 분야에서 전체 16건인데 최근에 8건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LOT 베큐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우리 쪽 아이템, 그러니까 이런 배기가스 처리나 이런 쪽에 뭔가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한번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연구 인력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오전에 조재호 대표님 모셨었는데 조재호 대표님이 33건으로 가장 많은 발명자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현주, 이승일, 한지은, 김인환 이런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누가 연구 성과를 제일 많이 내고 있는가 이런 것도 특허 분석을 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재호 대표님이 33건의 발명자로 참여했고 이현주 연구원이 12건, 이승일 연구원님은 이런 데이터를 보면 아마 퇴사를 하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출원 마지막이 2009년이면 이분은 다른 회사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최근 출원 연도를 보면서 이분이 이 회사에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피인용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분이 발명가로 들어간 특허로 인해서 경쟁사 특허가 거절된 건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피인용 수가 많으면 좋은 발명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허당 해외 패밀리 특허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참여한 특허 한 건이 해외에 어떤 특허로 몇 건이나 갔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래보가 갖고 있는 특허들이 한 36건 정도 국내 특허 기준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5건을 뽑은 거예요. 5건을 어떻게 뽑았냐면 피인용도가 높으면 핵심 특허될 가능성이 높다. 피인용도가 뭐냐면 다른 특허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이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이 우리 특허 다음에 나온 경쟁사 특허가 우리 특허에 의해서 얼마나 거절됐는가 이용이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특허청 심사관이 경쟁사 걸 심사하면서 미래보 특허가 너네 거랑 겹치는데? 라고 하면서 인용을 해 횟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패밀리 특허 규모는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특허 기준으로 해외에 얼마나 많이 나갔냐 해외에 많이 나갔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5개 중에 요거 하나를 볼 거예요. 요게 2006년도에 출원한 특허인데 반도체 장치 부산물 포집 장치라고 하는 건데 예,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프로세스, 그러니까 챔버로부터 배기되는 배기가스를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부산물 포집 장치인데 이 특허 때문에 거절된 특허가 16개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특허가 중요하다라고 특허청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경쟁사들이 여기 쭉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미래보도 있어요. 왜냐면 미래보에서 2006년도에 낸 특허를 기준으로 해서 그 뒤에 미래보 특허, 다른 특허가 얘 때문에 거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완전 거절됐다는 건 아니고 이제 심사관이 봤을 때 이거 앞에 선행문헌에 의해서 좀 이거는 좀 진보성이 떨어지는데? 라고 하면서 인용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보 특허도 있긴 하지만 여기 보면은 원익 IPS라고 여기 바로 옆에 있죠. 원익 IPS는 뭐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죠. 원래 무역회사였대요. 원익그룹이. 근데 이제 반도체 소재나 장비 수입하다 보니까 이거 직접 해야겠는데 하면서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익 IPS도 있고 MMTK 뭐 이런 회사들이 낸 특허들이 미래보 특허 때문에 거절돼가지고 심사관이 못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원익이나 MMTK의 담당 변리사가 이렇게 요거랑 요거는 좀 다릅니다 라고 어필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출원한 특허의 거의 90%는 심사관이 한 번은 거절 의견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등록을 하는. 그래서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그러니까 술 먹다가 이거 되게 좋은데? 그러면서 변리사한테 전화하면은 거의 다 이제 이건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거는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어. 라고 변리사 친구가 얘기해 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발명이 산업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어야 돼요. 좀 구체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성. 발명이 이미 알려진 기술과 동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허가 만료됐는데 이거 일본에서 이제 나온 특허인데 만료됐는데 이거 나 한국에서 똑같은 거 하고 싶어. 똑같은 거 좀 얻어다 줘. 이런 주문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변리사들한테. 근데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공개된 거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기술은 등록을 못 받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보성.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서 단순한 변형이나 조합이 아니라 기술적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심사관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심사관이 바로 거절 의견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변리사가 그게 아니라 구성 요소가 발명이 뭐가 더 붙었고 뭐가 차별화됩니다 막 이러면서 어필해가지고 특허 등록을 받아내요. 자, 그래서 특허권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특허 청구 범위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특허 청구항인데 청구항은 뭐냐면은 특허청에다가 독점권을 청구한다라는 내용. 그래서 청구항이에요. 청구항에는 발명의 구성이 담겨 있습니다. 발명의 구성. 이 발명의 효과가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그레이트한 발명이고요. 이런 거 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청구항에는 이 발명은 A, B, 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로 구성된 반도체 부산물 포집 장치 이런 식으로 구성을 드라이하게 쓰고 그게 구성이 새로우면, 신규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진보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등록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허 청구항이 이런 식의 구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뭐뭐에 있어서 라고 전제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 반도체, 가스, 포집 장치에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발명을 구성하는 A, 구성요소 B, 그리고 구성요소 C를 포함하는 무슨 장치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특허 청구항이 구성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이 이게 구성 요소들이 다 엔드 조건으로 묶여져 있어요.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그래서 청구항에 써있는 발명의 구성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발명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똑될 가능성은 높아져요. 왜냐면 발명이 좀 더 복잡해지니까 신규성은 만족할 수 있어. 그리고 진보성도 만족할 수 있어. 근데 이 구성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집합 되기 때문에 특허권이 쪼그라들어요. 이제 점특허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등록은 되지만 나중에 경쟁사한테 침해 주장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청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래보에서 등록된 청구항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A, B, C로 포함하는 무슨 장치, 반도체 부산물 처리 장치라고 했을 때 경쟁사가 만약에 구성요소 A, 구성요소 B로 돼 있는 반도체 부산물 처리 장치를 만들었어, 제품. 자, 그러면은 이 1번으로 돼 있는 제품을 만든 경쟁사는 우리 특허를 침해하는 걸까요? 아닌가요? 자, 우리 거는 A, B, C를 포함하는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A랑 B랑 C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경쟁사에서 C를 빼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특허를 침해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특허를 해석하는 굉장히 쉬운 방법. 자, 근데 경쟁사가 A, B, C 구성에다가 D 구성 요소를 더 붙였어. 그래서 뭔가 좀 더 잘 만들었어. 자, 그러면은 이 경쟁사의 2번 A, B, C, D로 돼 있는 제품은 우리 특허를 침해하는 걸까요? 침해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우리 특허를 침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A, B, C를 포함하는 무슨 장치잖아요. 우리께 등록받은 게. 그러니까 여기에 A, C만 들어있으면 여기에 D를 갖다 붙이든 E를 갖다 붙이든 뭐 계량을 해서 뭐 엄청 효과가 좋아지든 상관없이 우리 특허를 침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A, C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근데 마지막 경쟁사가 A, B, G를 넣었어. C가 아니라 G를 넣었어. 그러면은 얘는 우리 특허를 침해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아닌 게 원칙인데, 근데 이 C가 G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C를 G로 치환하는 게 쉬우면, 그러면은 특허 침해로 확장 해석하는 게 균등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추상화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 케이스에서는 변리사들이 이런 거를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회피 설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특허권자의 특허를 보고 특허가 문제가 안 되도록 회피 설계해주는 그런 일도 변리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변리사 초기에 이 특허를 받아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 특허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이거는 구성 요소가 너무 많은 거야. 요 시스템, 뭐 헬스장 관리 프로그램 이거를 이제 등록을 받긴 받았는데 요게 구성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이제 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뭔가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구성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권리 범위가 작다. 오늘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보의 핵심 특허가 2006년도에 냈던 게 있어요. 2006년도에 출원했던 게 있는데 굉장히 좋은 특허입니다. 요거는 구성 요소가 세 가지예요. 하우징, 제1플레이트, 제2플레이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면은 맨 앞에 전제부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설명해주죠. 그래서 프로세스 챔버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내에 반응 부산물을 포집하기 위한 부산물 포집 장치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포집 장치라는 거죠. 포집 장치에서 가스 유입 포트와 가스 배출 포트를 갖는 하우징. 하우징이라고 하는 건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케이스. 유입, 유출, 유입, 배출 되는 하우징이고 그 다음에 제1플레이트는 136번 여기 제1플레이트 여기 구멍 뽕뽕 나있죠? 구멍 뽕뽕 나있는 요건데 제1플레이트가 뭐냐면은 배기가스의 흐름을 곡선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우징 내부에 설치해 있는 제1플레이트를 가지는 트랩 모듈 그래서 요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2플레이트는 144번 요거예요. 그래서 상기 배기가스의 흐름을 지그재그로 안내하도록 형상 지어진 다수의 제2플레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장치, 부산물 포집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발명의 구성 요소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우리 그 미래보의 다른 특허들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봤는데 미래보의 요 특허는 구성 요소가 굉장히 심플해요. 하우징, 그다음에 제1플레이트, 제2플레이트. 특허는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리사들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요 도면은 신고적으로 설명하는 자료지 권리가 도면에 주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1플레이트가 실제로는 여기 구멍 뽀뽕 나 있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글 안에서는 구멍이 나 있다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나 있든 안 나 있든 여기에 다 해당할 수 있는 그 구멍이 나 있다 뭐 이런 거는 청광 2항이나 청광 3항에 가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좋은 특허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찍었던 원익 특허를 보면 이게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제1플레이트, 제2플레이트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우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네 팔지 마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또 원익하고 계약관계도 있으시더라고요. 납품도 하시는 거 같고 또 굳이 그냥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전에 그 특허에 등록 특허에 19번 청광이 있어요. 19번 청광 보면은 얘는 오히려 더 넓어. 그러니까 도면은 똑같아요. 도면 똑같은데 이 19번 청광에 또 하나의 다른 발명이 여기 기재돼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하우징도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제1플레이트가 배기가스 흐름을 곡선으로 유도하는 역할 이거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히터가 있어. 120번. 여기 있어. 120번에 히터가 가스 유입부에 있어요. 히터가 여기. 120번에 히터가 여기 있죠.
그래서 배기가스 가열하기 위한 가열부재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제2 플레이트에 관해서는 청구항 1항에 들어있는 발명은 제2 플레이트가 아니라 여기는 히터가 들어가요. 이게 MMT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어차피 내부 사진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도 트랩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MMT에서 만든 특허를 보니까 내부 구조가 좀 나와 있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히터야.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에 보면 1플레이트를 가지는 트랩 모듈이랑 가열 부재, 히터가 들어있는데 이 MMT의 이게 설계도는 아니니까 실제 설계도는 요거랑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MMT에서 출원해서 등록받은 요 특허를 보니까 제1플레이트가 있고 히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특허를 주장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927번 특허가 2006년도에 출원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특허고 이 특허를 기반으로 미국 특허도 갖고 미국에도 나갔고 대만에도 나갔고 한국에 이제 연관된 분할 출원이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도 나가서 등록을 받았어요. 미국에 나간 특허를 한번 볼게요.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등록이 됐어요. 이 특허가 등록이 됐는데 이 특허를 보고 미국 심사관들이 여기 보면은 어플라이드 머터리얼,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론, 그다음에 글로벌 파운더리, 그다음에 마이크로닉스 뭐 이런 되게 유명한 반도체 회사들의 특허를 미래보의 그 특허로 거절시킨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특허고 좋은 특허입니다. 근데 2026년도에 출원했기 때문에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만 보호가 돼요. 그래서 내년에 이 특허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도쿄 일렉트론에서 출원해서 우리 것 때문에 이제 거절 한번 됐다가 결국에 등록된 이 도면을 보면 내부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배기가스가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나선형으로 흐르고 히터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특허에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뭐 미국에서 우리가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굳이 소송 말고 배상액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 927번 특허가 이게 이제 등급이 자동평가한 건데 이제 등급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S등급으로 상위 4%에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특허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근거 규정 같은 게 나왔죠. 그러면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는 특허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은 경고장을 보낼 수 있죠. 경쟁사한테 경고장을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권리범위 항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특허청 산하에 특허심판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행정심판원, 조세심판원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특허심판원에서 권리범위 항의 심판을 해서 저 경쟁사 제품은 우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권리범위 항의 심판 대신에 변리사의 의견서나 감정서를 받아서 경찰이나 검찰에다 제출을 하고 형사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권자니까. 그래서 당신의 특허 침해 행위로 인해서 내가 이런 손해를 받았다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너네가 만든 제품이 우리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니까 그만 만들어 라고 하는 게 침해 금지 청구. 2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가 제너셈이라고 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가지고 이긴 케이스를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장비 회사들 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는 케이스예요. 한미반도체가 요 핵심 특허를 받아가지고 등록받았는데 청구항 1항에 보면은 테이블, 요 반도체 테이블, 패키지들이 놓여지는 테이블이랑 이 반도체 패키지들을 홀딩해서 반송하는 언로딩 픽업, 그러니까 이렇게 놔주는 거, 언로딩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복수의 패키지들이 놓이게 되는 트레이. 이거까지는 기존에 뭐 있었는데 이게 2007년도에 출원된 한미반도체 특허에서는 요게 있었던 거예요. 포켓에 잘 도착했는지 상태를 비전 검사하는, 그러니까 카메라로 검사하는 시스템이 2007년도에 이미 개발을 완료했던. 그래서 한미반도체 특허가 여기 이제 보면은 뭐 카메라가 여기 있습니다.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별점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세메스나 제네셈 뭐 이런 회사 상대로 여기 승리하고 제네셈 상대로 소송해서 승리하고 그러다가 저기 엔비디아에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고 1,800원이었는데 19만 원이 됐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화정밀이랑 소송을 시작을 한 거죠. 장비 쪽에서는 이 특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보도 좋은 연구원분들 많이 계시니까 꼭 연구원분이 아니어도 영업직도 특허를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직에서 하시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시면 좋은 특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